최근 몇 년 사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짙은 녹색 덮개 위로 무수히 많은 레이저빛이 쏟아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공중에서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 수천 년 동안 쌓인 두꺼운 부엽토층 아래를 투시해 본 것입니다. 그들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인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단숨에 다시 써야 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밀림의 심연에서 나타난 것은 맹수들의 발자국이나 원시적인 움막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유럽의 런던이나 파리보다 더 크고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구획된 거대한 고대 대도시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직선으로 뻗은 도로,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의 광장,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던 거대한 농업용 운하들이 25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침묵을 깨고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마존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라고 굳게 믿어왔지만 그 숲은 사실 고대인들이 고도로 기획하고 경영하던 거대한 정원이자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은 에콰도르의 우파노 계곡에서만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북미 대륙의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에서는 우리의 낡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또 다른 증거가 마침내 과학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빙하기 시대에 마르지 않은 진흙 위를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발자국들의 나이는 무려 2만 1천년에서 2만 3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인류가 불과 1만 3천년 전에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다는 기존의 교과서적 지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태어나기 수만 년 전,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빙하기 시절부터 이미 사람들은 이 광활한 대륙의 굳건한 주인이 되어 그 땅 위를 걷고 그 삶을 개척하며 세대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492년이라는 연도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의 해변에 깃발을 꽂고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선언한 세계사의 변곡점으로 암기하고 있는 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서구 중심의 역사책들은 이 시기를 대항해 시대라는 매우 낭만적이고 영웅적인 이름으로 포장해왔습니다. 용감한 문명인들이 미개하고 텅 빈 야생의 땅에 문명의 빛을 가져다준 위대한 진보의 순간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을 꿰뚫어본 레이저와 화이트 샌즈의 깊은 발자국 앞에서는 그 모든 영웅담이 얼마나 기만적인 착각이었는지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대대로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집을 자신이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가 마주친 대륙은 결코 텅 빈 백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는 유럽의 그 어떤 제국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독자적인 번영을 누려온 이미 꽉 찬 구대륙이었습니다. 발견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늦게 도착한 자들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광활한 대륙을 신대륙이라 부르는 것은 오직 권력을 쥔 자들의 시선에서만 유효한 억지입니다. 15세기의 유럽인들이 우연히 당도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언어로 노래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며 우주의 궤적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1492년이 인류가 새로운 세상을 찾은 해가 아니라 인류고 기비만도 담가댁 기비만도 인류가 담가댁 기비만도 인류가 담가댁 기비만도 인류가 담가댁 기비만도 이미 존재하던 거대한 세계를 잔혹하게 은폐하기 시작한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발견이라는 단어는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덮개였습니다. 아마존의 깊은 숲속에서 찾아낸 그 장엄한 도시의 흔적들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서구의 기록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워버리려고자 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만약 그곳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원시 부족들의 텅 빈 땅이 아니라 찬란하고 거대한 문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면, 얄팍한 해안선을 넘어 대륙의 심장부로 들어간 유럽인들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1519년의 어느 날, 안개 낀 산맥을 넘어 멕시코 계곡으로 진입한 에르난 코르테스와 스페인 병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팼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것이 혹시 환상이 아니냐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고, 이체 기사도 문학에 나오는 마법의 도시가 현실에 나타났다고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 떠 있는 찬란한 거대 도시, 바로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었습니다. 붉고 하얀 거대한 신전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수많은 운하 위로는 수만 척의 카누가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도시의 인구는 최소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인지 실감하려면 같은 시기 유럽의 상황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15세기의 런던이나 파리는 기껏해야 인구 5만에서 10만 명 남짓한 도시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사람들은 창문 밖으로 오물을 내다 버렸고, 거리는 온갖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했으며 끊임없는 전염병이 휩쓰는 어둡고 비위생적인 곳이었습니다. 반면 테노치티틀란은 매일 수천 명의 청소부들이 거리를 쓸고 씻어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식물원과 동물원을 거닐었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완벽한 수도교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시궁창 위를 걸어 다닐 때,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된 정원 사이를 거닐며 고도의 철학과 예술을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이로움은 북중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남미의 안데스 산맥을 지배하던 잉카 제국은 더욱 경이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퀴도, 철기도, 심지어 우리가 아는 형태의 문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험준한 산맥을 뚫고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정교한 도로망을 건설하여 거대한 제국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했습니다. 매듭을 지어 정보를 기록하는 키프를 통해 방대한 제국의 인구와 물자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통제하는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산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어내어 척박한 환경을 풍요로운 식량 창고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가파른 지형을 극복한 이들의 농업 기술과 건축 공학은 오늘날의 현대 기술로도 완벽히 재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최근의 인구 통계학적 연구에 따르면 1492년 이전 아메리카 대륙의 전체 인구는 최소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유럽 대륙 전체의 인구를 능가하거나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개하고 헐벗은 야만인들이 흩어져 살던 야생의 땅이라는 이미지는 후대의 승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날조된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아메리카는 독자적인 과학, 철학, 종교, 그리고 거대한 군사력을 갖춘 제국들이 숨쉬는 말 그대로 거대하고 꽉 찬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누군가에게 발견되거나 계몽될 필요가 없는 그들만의 빛나는 문명을 이미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정복자의 펜 끝에서 쓰인다고 하지만 대지가 품고 있던 진실마저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려 수천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고 잘 훈련된 제규어 전사들과 독수리 전사들이 지키고 있던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제국들이 도대체 어떻게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불과 수백 명의 초라한 스페인 군대 앞에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스페인 군대가 총과 칼, 그리고 아메리카에 없던 말이라는 짐승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그 압도적인 숫자의 열세를 단숨에 극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력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 끔찍한 몰락의 이면에는 서구의 화승총이나 강철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잔혹한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대륙의 숨통을 끊어놓은 진짜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명의 스페인 병사들이 수천만 명의 원주민 제국을 무너뜨린 기적 같은 승리의 비결을 설명할 때 과거의 역사책들은 주로 유럽인들의 우월한 군사 기술을 꼽았습니다. 번쩍이는 강철 갑옷, 천둥 소리를 내는 화승총,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짐승인 말의 기동력이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보는 무기와 기마병의 돌진이 일시적인 충격을 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다고 해도 불과 몇백 명의 병력으로 수백만 대군을 상대하여 대륙 전체를 정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스텍과 잉카의 용맹한 전사들은 바보가 아니었고 곧 그 낯선 무기들의 약점을 파악해 맹렬하게 반격했습니다. 제국의 진정한 몰락을 이끈 결정적인 타격은 화승총의 총구나 강철검의 칼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정궁이 부신궁이다. 이론도 대륙의 숨통을 끊어놓은 진짜 정복자는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조차 않는 미세하고도 잔혹한 존재였습니다. 그 비밀은 아메리카 대륙이 겪어온 수만 년의 짙은 생물학적 고립에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베링 해협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아메리카는 구대륙과 완전히 단절된 채 거대한 생태학적 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축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왔고 흑사병 같은 참혹한 역병들을 수없이 겪어내며 값비싼 면역력을 획득했습니다. 반면 가축화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거의 없었던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짐승으로부터 비롯된 치명적인 전염병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그것은 곧 낯선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떠한 방어막도 없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럽인들이 해변에 만을 내리고 대륙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의 몸은 이미 걸어 다니는 생물학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스페인 선원이 무심코 내뱉은 기침 한 번, 땀에 젖은 담요 한 장을 통해 천연두, 홍역, 발진 티푸스, 독감 같은 무시무시한 병원균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것은 원주민들에게 세상의 끝을 알리는 종말의 불길이었습니다. 병원균은 스페인 군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원주민들의 교역로를 타고 대륙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며칠 만에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고 사람들은 온몸에 끔찍한 고름이 덮인 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가족을 간호할 사람도 시신을 묻어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럽인들과 접촉한 지 불과 한 세기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무려 90%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테노치티틀란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했고, 잉카 제국은 피사로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천연두가 황제와 후계자의 목숨을 앗아가며 내전에 휩싸여 스스로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집 침상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규모의 인구학적 절멸이었습니다. 이런 게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우연히 빚어낸 이 잔혹한 생물학적 학살을 두고 유럽인들은 신이 이교도들을 벌하고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비워주는 신성한 섭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텅 빈 거대한 도시들과 수천만 구의 시신들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원주민들의 저항 능력이 철저하게 거세되자 정복자들은 텅 빈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더 이상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숙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남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는 이 무자비한 강도짓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합법적인 권리로 포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죽음 위에 세워질 새로운 질서를 위해 그들은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으로 쓰인 뻔뻔한 문서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대지 위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주 기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해변이나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 현지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혹은 심지어 아무도 없는 텅 빈 숲을 향해 스페인어로 쓰인 길고 복잡한 선언문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낯선 언어를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복자들에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언문의 핵심은 단순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교황이 이 땅을 스페인 국왕에게 하사했으니 즉각 복종하라는 것. 만약 반항한다면 너희의 땅을 빼앗고 아내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 원주민들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대 스페인의 그 유명한 요구 통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강도짓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당시 유럽인들의 세상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명분이었던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직후 교황은 칙서를 내려 대서양 한가운데에 가상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비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새로 발견된 모든 땅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누어 가지도록 승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제국주의의 가장 뻔뻔한 법적 토대가 된 발견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독교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땅은 아무리 수천만 명의 원주민이 대를 이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주인 없는 텅 빈 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해변에 깃발을 꽂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 짧은 순간, 수만 년을 이어온 원주민들의 주권은 서류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 낡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궤변이 단지 15세기의 야만적인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최관통 완. 놀랍게도 이 발견의 원칙은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미국을 비롯한 현대 국가들의 영토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계속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무력으로 땅을 빼앗은 행위를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둔갑시킨 이 기만적인 교리는 현대 아메리카 대륙의 토지법 깊숙한 곳에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반천년이 지난 2023년 3월에 이르러서야
로마 교황청은 마침내 이 발견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원주민들을 짓밟았던 거대한 법적 폭력이 21세기에 와서야 그 오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1492년의 비극이 결코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며 세계의 질서를 지탱해온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는 것을 뼈저리게 증명합니다. 이제 종교의 축복과 법적인 정당성이라는 완벽한 면죄부까지 손에 쥔 정복자들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저항은 이교도들의 불법적인 반란으로 규정되었고 그들의 목숨과 노동력은 철저하게 제국의 자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땅을 강탈하기 위한 서류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땅을 쥐어짜 내어 막대한 부를 챙기는 일뿐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험난한 대서양을 건넌 것이 아니었던 그들은 오직 황금과 은을 찾아 대륙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미의 안데스 산맥 깊은 곳에서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전 세계 자본주의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대한 은빛 산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가 장제를 그장금 오늘날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가 넘는 황량하고 척박한 고원지대에는 구름에 닿을 듯 솟아있는 거대한 붉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기작 원주민들이 세로리코, 즉 풍요의 산이라 불렀던 이곳은 1545년 스페인 사람들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탐욕의 무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산은 단순한 은광이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은덩어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척박했던 고산지대에는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포토시는 순식간에 인구 16만 명을 자랑하는 거대 도시로 팽창했습니다. 당시의 런던이나 파리, 마드리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번화한 세계 최고의 메트로폴리스가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거리는 화려한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한 귀족들, 그리고 도박장과 유흥가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시의 발밑에서는 매일같이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이 거대한 불을 쉼없이 캐내기 위해 미타라는 잔혹한 강제 노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수백만 명의 원주민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이 척박한 고산지대로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은을 캐내는 과정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좁고 깊은 갱도 안은 유독 가스와 광물 먼지로 가득했고 이 빔이 갱도 안은 가적 깊은 갱도 이 빔이 가적 원주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 종일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무거운 돌덩이를 날라야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은을 재련하기 위해 맹독성 물질인 수은을 대량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맨손으로 수은을 만지며 치명적인 가스를 들이마신 원주민들의 몸은 끔찍하게 망가져갔고 뼈가 녹아내리고 치아가 빠지는 고통 속에서 대부분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지옥 같은 갱도 속에서 목숨을 잃은 원주민과 나중에 원주민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의 수는 무려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붉은 산을 일컬어 사람을 먹어치우는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주민들의 붉은 피와 살, 그리고 바스러진 뼈가 그 거대한 은빛 산맥을
끊임없이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목숨을 무자비하게 갈아 넣어 캐낸 그 막대한 은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포토시에서 흘러나온 끝없는 은빛 물결은 스페인의 거대한 갤리언선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이내 전 세계의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 아메리카의 은은 스페인 제국의 무적 함대를 띄우는 전쟁 자금이 되었고 유럽 상인들에게 막대한 자본을 쥐어주었으며 훗날 근대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결정적인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장고가 뜰공의 당장쟁인들이 게이츠가 놀라운 것은 그 은의 영향력이 유럽 대륙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메리카의 은은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당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던 중국 명나라까지 깊숙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메리카에서 은이 너무나 거대하게 쏟아져 들어온 나머지 ETBP, TETET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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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TET, E, T, ET, TTE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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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중국 본토의 화폐 경제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국가의 조세 제도가 은본 위제로 완전히 바뀌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서구 사회의 눈부신 부유함과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화려한 장막 뒤에는 다름 아닌 안데스 산맥 깊은 곳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원주민들의 핏방울을 주조하여 만든 동전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메리카의 은과 황금은 유럽 제국의 배를 불리고 세계 권력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서구 세계가 이 슬픈 대륙에서 훔쳐간 것은 반짝이는 귀금속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적 함대를 건조하고 화려한 궁전을 짓게 해준 포토시의 은보다도 어쩌면 인류의 역사와 생물학적 지형을 훨씬 더 깊고 철저하게 뒤바꿔 놓은 또 다른 거대한 강탈과 교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어두운 갱도가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인의 평범한 식탁 위에서 벌어진 조용하고도 압도적인 생태학적 혁명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가 세계사에 남긴 가장 거대한 유산은 번쩍이는 황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폭력적인 생물학적 충돌, 이른바 콜럼버스 교환, 콜럼비언 익스체인지라 불리는 거대한 생태계의 뒤섞임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져간 것들 중 세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식탁 위로 올라간 작물들이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원주민들이 수천 년에 걸쳐 개량해낸 감자, 그리고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척추였던 옥수수는 당시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던 유럽 대륙을 구원한 기적의 식량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의 주식이었던 밀은 척박한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았고 툭하면 기근을 몰고 와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감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식물이었습니다. 춥고 척박한 땅에서도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엄청난 칼로리를 생산해내는 이 경이로운 작물 덕분에 유럽의 인구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의 급증은 곧 국가의 생산력과 군사력의 폭발적인 팽창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세계가 자랑하는 산업혁명의 거대한 엔진을 돌릴 수 있었던 막대한 노동력.
그리고 전 세계로 식민지를 뻗어나갈 수 있었던 압도적인 인구학적 토대는 바로 잉카인들이 척박한 비탈길에 개간한 계단식 밭에서 자라던 감자 한 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맹신해온 서구의 근대화와 현재의 권력 지도는 사실상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도화된 농업 기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학적 교환의 장부에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작물이 유럽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의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동안 정작 아메리카 대륙의 진짜 주인들은 유럽인들이 묻혀온 낯선 전염병에 의해 멸종에 가까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인구는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데 정작 광활한 아메리카의 땅을 경작하고 은을 캘 원주민 노예들은 전염병과 가혹한 착취로 텅 비어버리는 기괴하고도 잔혹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은 이 끔찍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천만 명의 흑인들을 납치하여 짐승처럼 배 밑바닥에 구겨넣고 대서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시신이 썩어가는 아메리카의 광활한 대농장 위에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의 피와 땀이 뿌려졌고 그들이 피눈물로 재배한 설탕과 목화, 담배는 다시 유럽으로 흘러가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톱니바퀴를 맹렬하게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가 만들어낸 초기 세계화의 진짜 민낯입니다. 유럽은 아메리카의 은으로 아시아의 귀한 물산을 샀고 아메리카의 작물로 자신들의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렸으며 아프리카화의 인간을 사냥해 아메리카의 텅 빈 대지를 흑인 노예들의 혹사로 채워 넣었습니다. 대륙과 대륙 사이를 오간 것은 결코 우아한 문명의 교류가 아니라 철저한 생태계의 파괴와 인간성의 말살이었습니다. 말과 소, 양과 같은 유럽의 가축들이 아메리카의 연약한 생태계를 짓밟았고 그들의 발굽에 함께 묻어온 유럽의 잡초들이 원주민의 땅을 뒤덮으며 수만 년간 이어져 온 생물학적 고립은 영원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남미와 카리브해 일대가 은광의 강제 노역과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의 채찍질 소리로 붉게 물들어가는 동안 북아메리카의 상황은 또 다른 형태의 치밀하고도 서늘한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앵글로 색슨계 정착민들이 주축이 된 북미 대륙에서는 스페인 정복자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정복 시나리오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아예 자신들의 새로운 제국을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 원주민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 땅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차갑고 또 체계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일대가 원주민들의 피비린내, 나는 강제 노역과 노예들의 혹사로 얼룩져갈 무렵 북아메리카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비극이 조용하고도 체계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스텍과 잉카의 황금을 노리고 덤벼들었다면 훗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될 영국의 정착민들이 가장 탐냈던 것은 바로 영토 그 자체였습니다. 초기 정착 시절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던 백인들을 살려준 것은 다름 아닌 북미 원주민들이 내어준 옥수수와 식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착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의 힘이 강해지자 은혜를 베풀었던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야만적인 장애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걸고 탄생한 젊은 국가, 미국은 그들의 찬란한 건국 이념 뒤에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모순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의 민주주의가 꽃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토가 필요했고 그 영토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거룩한 터전이었습니다. 1830년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원주민 이주법이라는 매우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법안에 서명합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합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동원해 특정 민족을 그들의 고향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명백한 국가 주도의 인종 청소 프로젝트였습니다. 왜 하필 그 시기에 원주민들을 그토록 다급하게 내쫓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는 거대한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면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북미 남부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은 면화를 재배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주민들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일할 거대한 면화 농장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자신들의 고향에서 무자비하게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수만 명의 체로키족을 비롯한 여러 원주민 부족들은 총칼로 무장한 미군에 의해 짐승처럼 내몰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황량한 오클라호마의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를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끔찍한 여정을 눈물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이 덮친 이 죽음의 행진 속에서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원주민들이 길가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는 사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은인들과 맺은 수백 개의 조약을 철저하게 짓밟고 찢어버린 위선과 배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원주민들을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대우하겠다던 맹세는 그 땅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한 민족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고 그들의 땅을 강탈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서구 세력은 여전히 전 세계를 향해 문명과 발전을 부르짖는 도덕적인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수천만 명의 죽음과 눈물의 길이라는 명백한 비극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정복자들에게는 강철검이나 화승총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묘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자의 목소리를 완전히 틀어막고 자신들의 잔혹한 범죄를 위대한 개척의 영웅담으로 둔갑시키는 거대한 신화와 미디어의 조작이었습니다. 총칼로 땅을 빼앗은 후 승자들은 더 무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역사를 쓰는 펜과 대중문화라는 영사기였습니다. 한 민족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박탈하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은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심지어 그들 자신마저도 애초에 이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거대한 신화 조각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부 개척 시대라고 부르는 낭만적이고 모험심 넘치는 서사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많은 할리우드 서부극 영화와 낡은 통속 소설 속에서 백인 기병대와 정착민들은 거친 대자연에 맞서 문명을 건설하는 용감한 영웅으로 찬양받았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고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원주민들은 툭하면 역마차를 습격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머리가죽을 벗기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악당으로 둔갑했습니다. 침략자와 방어자의 자리가 대중문화라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완벽하게 뒤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상실증은 매우 치밀하고 폭력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고도화된 농업 기술이나 복잡하고 정교한 정치 체제, 수만 년을 대자연과 교감하며 이어온 깊은 철학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오직 화려한 깃털 장식을 하고 말을 타며 괴성을 지르는 원시적인 전사의 이미지만이 박제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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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더 나아가 정복자들은 원주민의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백인들의 기숙학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의 긴 머리를 자르고 고유한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미개한 것인지 세뇌시켰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한 민족의 영혼과 기억을 통째로 말살하는 문화적 학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살아남은 소수의 원주민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보호구역으로 쫓겨나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회에는 더욱 기괴하고 모순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을 철저히 짓밟고 경멸했던 국가가 이제는 그 원주민의 이미지를 값싼 상품으로 소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부족 이름이나 용맹한 전사의 얼굴이 프로스포츠팀의 마스코트가 되거나 거대한 군용 헬리콥터의 이름으로 쓰이고 관광지의 조잡한 기념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피가 뿌려진 광활한 대지 위에서 아메리카의 진짜 주인들은 거대한 제국의 역사책 한 구석을 장식하는 이국적인 엑스트라로 철저하게 소외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왜곡이나 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쥔 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독점하고 재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증거입니다. 자신들의 노골적인 강도짓을 문명의 진보라는 숭고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원주민들을 거대한 진보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패배자로 규정함으로써 정복자들은 영토 강탈에 대한 모든 도덕적 부채를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콜럼버스의 낡은 돛담배가 바하마의 모래사장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운명적인 해로부터 어느덧 50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정복의 총성과 원주민들의 비통한 울음소리는 이제 역사의 짙은 먼지 속에 가라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학살과 약탈의 폭풍은 지나갔고 우리는 겉보기에 매우 평화롭고 문명화된 현대사회에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흙먼지가 가라앉은 지금 그 고요한 폐허 위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 하나가 여전히 날카롭게 남아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1492년은 단순히 과거의 달력에 박제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 질서의 기초를 확고하게 놓은 완벽하고도 잔혹한 지정학적 설계도입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짙게 드리워진 정치적 불안정과 극심한 빈부격차의 기원을 보십시오. 그 썩은 뿌리는 정확히 500년 전 대륙 전체를 핥히고 간 자원 수탈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 제국의 갤리언선과 무장 군인들이 해내던 약탈의 역할을 이제는 세련된 양복을 입은 다국적 기업들과 거대 자본이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메리카의 피와 땀을 쥐어짜내어 외부로 유출하는 거대한 착취의 구조는 단 한 번도 근본적으로 멈추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는 활과 창을 든 원주민들이 다국적 벌목 기업과 대규모 광산 개발업자들의 거대한 굴착기에 맞서 목숨을 건 처절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파괴하려는 침략자들의 이름과 무기만 바뀌었을 뿐 생존을 위해 대지를 지키려는 눈물겨운 저항은 수백 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상황 역시 본질적인 면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부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조차 원주민 보호구역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대대로 마셔온 깨끗한 강물을 지키고 신성한 조상들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거대 정유회사의 송유관 건설에 맞서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하는 현대 북미 원주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대륙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으며 지금의 거대한 국가 권력은 과연 누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토록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자본을 주무르고 지배하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런던, 그리고 유럽의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축적한 천문학적인 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눈부신 자본주의의 금고 깊숙한 가장 밑바닥에는 다름 아닌 안데스 산맥의 포토시 은광에서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 수백만 원 주민들의 생명과 노동력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마리고는 현재 서구 세계가 떵떵거리며 누리고 있는 압도적인 번영과 경제적 패권은 결코 그들의 우월한 지능이나 성실함만으로 이루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장 5세기에 걸쳐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자비하게 약탈해낸 거대한 자원과 무수한 인간의 피해, 역사라는 이름의 잔인한 복리가 눈덩이처럼 붙어 만들어진 핏빛 청구서의 최종 결과물일 뿐입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영웅적인 미명 아래 자행된 약탈은 지구를 지배하는 자와 철저하게 쥐어짜이는 자로 영원히 양분해 버렸습니다. 승자들은 자신들이 무력으로 강탈한 부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유리한 법과 국제 질서를 만들었고, 그 견고한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원히 고착화했습니다. 수백 년 전의 물리적인 폭력은 오늘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과 제도로 교묘하게 모습을 바꾸어 여전히 전 세상을 촘촘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지정학적 지도와 경제 시스템은 철저하게 그 파괴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인류를 향해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땅을 일구고 숲과 교감하며 살아온 자들의 권리는 낯선 자들의 총칼 앞에서 한순간에 무력하게 증발해버렸고, 남의 땅을 빼앗고 짓밟아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의 합법적이고 문명화된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기막힌 역설 속에서 과연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대지 위에서 진정한 주인의 자격은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역사에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절대적인 법정도, 억울하게 빼앗긴 수백 년의 시간을 되돌려줄 자비로운 재판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장의 장김팅을 금우도. 인류의 과거는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고 가장 치명적인 병원균을 퍼뜨린 승자들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기록되고 각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의 화려한 거대 마천루와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고속도로 아래에는 그 어떤 교과서에도 이름 한 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처참하게 쓰러져간 수천만 명의 진짜 주인들이 말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승자가 독점한 역사의 무대에서 강제로 지워지고 잊혔지만 그들의 붉은 피와 뜨거운 눈물은 대륙의 깊은 흙과 굽이치는 강물 속에 깊이 스며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총칼로 영토를 강탈하고 법전으로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을지언정 대지가 그 깊은 품속에 간직하고 있는 처절한 기억마저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1492년이라는 낡은 연도를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문명의 빛이 야만의 어둠을 일깨운 위대한 발견의 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대륙 규모의 약탈이 시작된 날이었으며 수만 년 동안 독자적으로 찬란하게 진화해온 거대한 세계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찢어버린 비극적인 파괴의 원년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끔찍하고 참혹하게 도난당했을 뿐입니다. 이 서늘하고도 명백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주도해온 이른바 문명의 진보라는 거대한 신화에 대해 뼈아픈 회의를 품게 됩니다. 인류가 한 단계 더 높은 번영과 풍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세상의 절반을 짓밟고 파괴해야만 하는 잔혹한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서구 사회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눈부신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불빛은 결국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타오르는 생명을 땔감으로 삼아 밝혀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문명화된 세계에 빛나는 성취들이 누군가의 철저한 절멸 위에서 피어난 잔혹한 독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씁쓸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똑같은 야만의 역사를 또 다른 형태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비릿한 총성은 이미 오래전에 떡섰고 바다를 호령하던 거대한 돛담배들은 박물관의 낡은 전시물로 남았지만 자원과 패권을 향한 강대국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맹렬한 눈빛은 이제 아마존의 깊은 밀림을 넘어 북극의 두꺼운 얼음 밑동, 심지어는 저 아득한 우주의 이름 모를 광활한 행성들을 향해 번뜩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첨단 자본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운 현대의 제국들은 과거 스페인 무적 함대가 그러했듯이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을 향해 탐욕스러운 팽창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명의 교류와 인류의 발전이라는 우아한 명분으로 포장된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패권 경쟁 속에서 약자의 권리와 생존권은 또다시 조용하고도 무참히 묵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힘과 자본의 논리가 여전히 세상을 촘촘하게 통제하는 이 냉혹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우리는 이 기나긴 피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가장 무겁고도 섬뜩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진보와 성장이라는 숭고한 미명 아래 자행되는 인류의 폭력적인 탐욕이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또 어떤 약자의 세상을 무참히 짓밟고 그곳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뻔뻔하게 선언하게 될까요? 피로 물든 대항해 시대의 낡은 돛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인간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번 희생양을 찾기 위해 아주 조용하고도 섬뜩하게 새로운 윷을 올리고 있습니다.